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서 봄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가을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주도 날씨가 20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둘 다 외투를 전혀 걸치지 않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오는데 춥지가 않아요. 그래도 연말은 연말이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강단님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라고 해서 사실 크게 기분이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연말이라고 다른 게 있을까요? 늘 똑같다. 또 뭐 나이를 뭐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나이 들었다 뭐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네, 이제 30대지만 정신은 20대로 유지하면은 20대로 사는 거거든요. 정신을 집중해, 20대로. 20대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하나 알거든요. 강단님이 연말마다 하는 거. 연말마다 뭐 하죠? 릴리 앤 대시 보셔야 되잖아요. 릴리 앤 대시라고 그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완전 명작이 있는데, 그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 그 연말의 뉴욕이잖아요. 네. 연말에 뉴욕 가보면은, 그런 분위기 안 나거든요. 그 드라마 속 같은 분위기가 안 난다는 말씀이죠. 드라마 속에서는 뭐 다 로맨틱스럽고, 뭐랄까,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막 아카펠라로 막, 라라라, 크리스마스 is here,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뭐 난리죠, 난리. 사람이 완전, 너무 많으니까. 시장통이죠, 시장통.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연말을 뉴욕에서 보낸 적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신혼여행을 약 한 달간 미국으로 다녀왔잖아요.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를 돌았지만 연말과 연초는 뉴욕에서 보내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죠. 연말인 만큼 저희가 행사를 2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단 하나가 회고 모임, 그리고 하나가 다 읽은 책 정거장인데, 회고 모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회고를 원래 뭐 매년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챕터가 끝났다고 느낄 때마다 꼭 혼자 하는 리추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식당을 처음 열고서는 이걸 손님들이랑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연말에 한 해를 회고하는 그런 모임을 열었었어요. 근데 올해 연말이 되니까 또 손님들이 올해는 혹시 회고 모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엔 저희 가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회고를 한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비건 저녁 식사도 같이 먹었는데 참여하신 입장으로 어떠셨어요? 이런 소규모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제주에 살고 있는 천사들이 모였다. 천사들이 여기 한 곳에 모였다. 천사들이, 진짜. 아기 천사들이 다 모여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분들과의 인연이 아직까지 이제 이어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마 기억에 평생 남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똑같이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면은 제주에 계시지 않아도 뭐 서울에 계시던 뭐 시드니에 계시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열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소신님이 또 그 회고 담당자시니까 소신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날이 12월 15일 금요일인데 이제 이틀 뒤에 이 회고 모임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회고를 위한 이제 간단한 준비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의 주소지로 보내드렸고, 이제 일요일에는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긴 대화를 한번 또 찐하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설레요. 또 어떤 좋은 천사님들 만나게 될까 좀 기대도 되고요. 사실 지금만 봐도 내가 12월에 뭐 했는지는 대충 기억나지만 2, 3월에 뭐 했나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2월, 3월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 그 시절의 나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다 읽은 책 정거장인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12월 말, 12월 29일, 30일에 이전에 강소팟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중고책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미리 긴 기간 동안 기부받은 다 읽은 책, 그러니까 중고책을 판매하는 마켓도 있고 그 행사를 준비한 기획자들이 새롭게 해석해서 그걸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치즈레이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 읽은 사람들의 아주 작은 축제라는 말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게 그 다 읽은 책 정거장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그 축제라는 단어를 기획한 친구들이 같이 고민을 할 때 왜 쓰게 됐냐면 전시도 있고 마켓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인데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길 채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혹은 그 책에 담긴 어떤 이야기 혹은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작은 공간에 파글파글 모여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느슨한 연결, 완전한 축제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단어라서 저도 참 마음에 듭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번 강소팟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사장님 인터뷰가 아닌 저희 두 사람이 독서에 대한 강단과 소신을 나눠봤는데 2시간짜리 아주 대서사시 반지의 제왕급 에피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듣는 분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편집본을 들으면서. 근데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저희 둘만의 대화로 2시간 정도 채운 건 처음이라서 이거 진짜 재밌어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껏 저희가 업로드했던 어떤 에피소드보다도 반응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안심했고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소재는 아직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저희 두 사람이 중심에 두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정말 많은데 그 주제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고 좀 피상적으로 얘기 나누기보단 그 주제에 대한 저희 두 사람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좀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목을 독서에 대한 강단과 소신이라고 정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닉네임이 강단과 소신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번 괄호 안에 담긴 단어에 대한 강단과 소신을 말해보자 라는 취지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화 자주 하고 싶습니다. 강소파 손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로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단 그리고 소신님. 소신님이 유튜브 시작하실 때부터 쭉 함께 했는데 댓글을 달아보는 건 처음이네요. 웃음. 반갑습니다. 이번 강소팟 너무 재미있었어요. 두 분이 나누는 대화에 저도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크크. 앞으로 괄호 시리즈 자주 해주세요. 앞으로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기대되고요. 책 읽기 2탄도 좋아요. 저도 처음 읽을 땐 연필, 그 다음에는 펜, 그 다음에는 색연필로 멋대로 줄을 긋고 마음에 드는 만큼 느낌표 표시를 해두는데요. 나중에 다시 읽으면 의아한 순간도 있지만 그 느낌 자체가 좋더라고요. 더 이상은 큰 감흥이 없는 문장이지만 과거의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아직 가야 할 길,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좋은 문장이 많아요. 항상 좋은 콘텐츠 감사해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로즈님. 너무 뿌듯한 댓글이었고 이 괄호 시리즈라는 말이 참 좋지 않나요? 저랑 통했네요. 사실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꾸준히 방송으로 만든다면 이걸 그 다른 분들을 인터뷰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해서 부를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괄호 시리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로즈님. 그리고 저는 이 방법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느낌표 표시를 해두는 것.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에 드는 만큼 느낌표를 쳐둔다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로즈님도 확실히 독서에 대한 강단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독서에 대해서. 다음 역시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에 쩡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번 뉴스레터 잘 읽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는데 오늘은 알바 출근을 하며 강소팟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뉴스레터를 읽었어요. 제법 치즈레이지 데이 같네요. 저도 자연 곱슬머리를 유지하는 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매번 매직을 하던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소신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나만의 고유한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는 저항의 기운. 저도 이렇게 살아가야겠어요. 저항하며 힘차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강소팟을 지금 격주로 일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또 매주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를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일요일 아침마다 메일을 받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곱슬머리에 대한 글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 독서에 대한 저희 두 사람의 대화와 곱슬머리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보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뉴스레터 이름을 간당과 소심 레터로 바꾸면서 솔직한 글을 쓰자. 진짜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도 한번 글로 풀어보자 라고 다짐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신님이 본인의 곱슬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한 발 한 발 솔직하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간당과 소심이라는 그 뉴스레터 이름도 사실 좀 고심해서 지은 건데 그 강당과 소신이라고 하면 좀 얘네는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지멋대로 너무 꿋꿋하게 잘 살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두 그렇죠. 사람이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근데 그 강당과 소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긍정적이고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참 멋지게 가고 있다 막 이런 모습만 글에 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레터 이름을 간당과 소심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좀 거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간당 소심하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텐츠를 발행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연말 보내고 계신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애플 팟캐스트로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부터 모든 에피소드를 지금 유튜브에도 업로드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연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저희와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에피소드별로 댓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주셔도 좋고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리뷰를 남기면서 댓글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치즈레이지닷컴을 방문하시면 강단과 소신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소팟 10화에 모신 손님은요. 차 명상 브랜드 애호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슬 사장님입니다. 애호당은 차와 함께하는 마인드풀한 일상이라는 소개와 함께 마시는 차와 명상을 안내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윤슬 사장님은 5년 전인 2018년 차명상 수업을 하면서 애호당을 시작하였고
이후 차 명상을 도와주는 차심 노트를 출시하면서 다양한 차 명상 도구를 판매해왔습니다. 제 앞에 윤슬 사장님 앉아 계신데요. 한번 간단한 인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차 명상 브랜드 애호당을 운영하는 이윤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그 어떤 인터뷰보다 좀 긴장을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애호당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그 윤슬님을 알게 된 지 세봤더니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다요.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아니 그 사이에 저의 신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엄청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었어요. 맞아. 그때 우리 같이 여행 가자고 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서로가 태어났던 동네를 탐구하고 탐험하는 그런 뭔가 작은 소모임을 시작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직장인이셨잖아요. 네네. 20대 직장인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참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 대 사장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와, 진짜 내가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구나. 또 그 사이에 윤슬님도 진짜 많은 변화를 겪었구나. 이런 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의 의미가 큰 만큼 윤슬님한테는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게 어떤 의미일지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 10년이 지나도 소신님이 대학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사원 시절을 지나셔서 지금 찌질레이지 사장님이 되셨지만 저한테는 약간 한결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님이 소신님 하고 싶은 걸 여전히 멋지게 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나를 초대해줬구나. 그냥 반갑다. 마치 저희가 10년 전에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다른 방향을 가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지? 뭐 이런 그런 한결같음에서 오는 시간에 대한 놀라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변화보다는 한결같음이 더 놀라운 것 같네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저희의 관계가 변함없이 늘 같아서 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신기할 만큼 저는 그때 참 어렸는데 저를 어른처럼 대해줬던 분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 관계를 이렇게 10년 동안 한결같이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근데 저도 신기하게 소진님이 아마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 동생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되게 애기처럼 대하거든요. 나이 차이 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보살펴가지고. 근데 소신님은 10년 전에도 되게 제가 친구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나이 어린 내 친구라고 느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30대가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자기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해내고 즐겁게 사는 내 친구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 인지했어요. 진짜요? 너무 좋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게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애호당의 윤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게 저희 강소팟에도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주셨던 모든 사장님들이 제주도라는 지역을 베이스로 두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애호당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간혹 애호당이라는 이름이 특히 당이라는 글자가 가진 공간적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애호당 지금 열었나요? 뭐 위치가 어딘가요? 이렇게 찻집처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마다 제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애호당은 어디에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애호당은 오프라인 공간은 없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은 온라인 위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살만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원래 사시는 곳은 안양이시죠? 네네. 네, 어쩌다 지금 제주에 계신 거죠? 제가 항상 지역살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보자 이렇게 제 배우자와 얘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게 자꾸 뭔가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던 차에 저희가 지금 제가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라 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이란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 달 살이를 제주로 가보자 해서 지금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와 있습니다. 한 달 살이 시작하시고 한 2, 3일 됐을 때 저희가 놀러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막 신났을 때. 그러니까 짐도 조금 덜 풀린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어떠셨어요? 한 달? 지난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사이에 저는 뇌진탕도 걸려갔어요. 한 달 살이를 처음 왔을 때에는 낭만적이잖아요. 제주라는 풍경에서 한 달을 살아본다는 건 되게 꿈 같고, 어딘지 로맨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여행 같은 일상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을 지내보니 현실은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육아인데, 이제 장 보러 가거나 어디 갈 때 바다가 자주 보인다. 맛집이 좀 많다. 안양보다는. 그리고 똑같이 속상한 일도 생기고 넘어지면 뇌진탕도 걸리는 거구나.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어떤 카피처럼 살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제주에 한 달 살이를 오게 되신 계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서 늘상 배우자분과 지역살이를 꿈꾸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또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살이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꾸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둘 다 자연에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특히 산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장면을 본다던가, 산의 능선을 본다던가, 혹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는 편이고, 그게 많은 분들이 소위 힐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뭔가 힘든 상처도 깊은 위안을 받을 정도로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마음이 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웬만하면 동네 근처로 잘 안 벗어나는 습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연은 좋아하는데 자연을 자주 접하려면 자연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거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자연 근처에서 살려면 굉장히 부자여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역살이를 생각해 봤었고, 또 막연한 지역에 대한 환상이 시간의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마치 일본 영화나 리틀 포레스트의 장면처럼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가고 자기 일상을 손으로 좀 가꾸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져서 재화나 서비스를 쉽게 돈으로 지불하면서 대체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배달 음식보다는 그냥 로컬에서 장 본 걸로 직접 음식을 해 먹고 싶고, 가능하다면 텃밭에서 좀 채소도 키워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동네에서 좀 그런 필요한 용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사실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환상적으로 지역살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 달 사시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면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내가 가졌던 환상이 맞는 것 같다, 이런 힌트를 좀 얻으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배달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배달이 되는 지역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육아나 뭐 다른 일 아. 때문에 바쁠 때 밥할 시간이 없으면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살아보니까 식사를 아예 굶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달 살이 하면서 숙소를 한번 옮겼는데 그 옮기기 전 숙소는 정말 고립된 마을이어서 배달이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시내에 인접해서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살이를 한다면 굉장히 숲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시내에 인접한 데에 살아야겠다. 뭐 배달도 그렇고 마트 장 보는 것도 그렇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병원 거리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살이를 버리지는 못하겠다. 혹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약간 근교라도 나가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게 마당에서 그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게 굉장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장 보러 가거나 할 때도 금방 뭔가 바다가 보인다던가 산이 보인다던가 하는 게 예상보다도 더 좋았었어가지고 아 이거는 좀 너무 미루지 않고 계획을 앞당겨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확실히 좋았나 봐요. 이게 좀 중요한 경험이 되었네요. 계획을 좀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 바람이 제주도가 거세니까 그 바람이 흐르는 방향이 나뭇잎 움직이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집에서 굉장히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명상적 효과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바쁘게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그냥 그런 소리 하나에 되게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저 되게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나를 놓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윤슬님 가족이 제주도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애호당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애호당이 차명상 브랜드잖아요. 차명상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려 해요.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차명상이 무엇인가요? 마치 삶이란 무엇인가에 너무 넓죠.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살짝 느껴지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 나름의 정의를 해보자면 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명상을 하는 것을 차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찻잎을 보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그런 오감을 일깨우고 그 오감을 일깨우고 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질은 명상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차를 매개로 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명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안내하는 게 호흡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숨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 호흡을 그냥 관찰하라고 하면 호흡을 통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숨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숨이 들어오는 걸 봐야지 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나가는 걸 봐야 하는 순간 숨을 내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숨마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대인들은. 근데 차명상 같이 그런 오감을 활용하면 좋은 게 지금 이 차의 온도가 어떤지, 이 찻잔을 만지는 이 촉감은 어떤지, 차의 향은 어떤지, 이 차가 내 혀에 닿았을 때 내 혀의 감각은 어떤지, 이 차가 마셨을 때 지금 내 몸에 어디에 만나고 있고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갔을 때 내 몸의 느낌은 어떤지를 관찰하다 보면 이건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느끼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차라는 것에 확 몰입하고 현재에 집중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차라는 매개가 명상을 시작할 때 되게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차도 모르고 명상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애호당이 제가 차와 명상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전부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차 명상이라는 게 원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놀랐지만 저도 원래 있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브랜드를 더 키워가고 더 공부를 하면서 그 원래 그거를 하셨던 스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 애호당을 시작할 무렵에는 지금처럼 차명상이 있진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주 전통을 가진 어떤 분야가 아니라 그 명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좀 더 이렇게 좁은 영역으로 네네.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군요. 네네. 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구나.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한 곳 정도에서 되게 오랫동안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상 수련 하시다가 차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차라는 행위가 굉장히 명상과 많이 연관지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조상님들도 차를 마시면서 어떤 심신수련을 하셨지만 그거를 딱 그 차명상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선일미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딱 요즘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차명상 클래스 뭐 차명상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사실 2020년? 2019년에서 20년쯤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치 검색해봤을 때 차 명상을 다루는 곳이 아주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많진 않더라고요. 아직도 참 소수기는 했어요. 거의 뭐 구글 검색했을 때 한 페이지 안 넘어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애호당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거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 명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너무 찰떡인 궁합 같긴 하지만 아까 해주신 설명을 들었을 때 차는 정말 도구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무엇이든 명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맞을까요? 맞아요. 샌드위치도 명상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샌드위치가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명상을 할 수 있고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샌드위치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드시는 순간의 명상으로 해보자면 먹기 명상이 있거든요. 사실 명상은 모든 것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샌드위치 명상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 샌드위치가 명상에 좋은 이유가 샌드위치 안에는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샌드위치를 먹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의 맛과 향에 혹은 질감, 식감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뭐 치킨 마요 샌드위치를 먹는다 하면 여기 지금 샐러리가 들어있네? 샐러리 식감은 이렇구나. 샐러리를 씹어서 삼켰을 때 입 안에서 향은 이렇게 퍼지는구나.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먹는 그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죠. 저희가 공공연하게 쓰진 않는데 자주 하는 이야기가 빅 바이츠 온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한 입 탁 먹었을 때 그 순간 우리 식당에서만큼은 이 음식이 사진 찍기 예쁜가? 아니면 뭐 내가 막 지저분하게 먹었을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한 입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명상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소름이 꽉 끼쳤는데 그 지금 여기라는 말을 명상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현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샌드위치를 먹는 그 순간만 있는 것처럼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명상센터였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샌드위치에 집중하지 못하고 샌드위치를 또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하니까 명상센터는 못 되겠네요. 한번 나도 뭔가 명상이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생각이 많아요. 그 샌드위치를 만들면서도 계속 다음을 생각해요. 다음 샌드위치 뭐 해야 되지? 지금 강단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명상을 좀 배워서
일상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윤슬님이 생각하는 명상을 하는 사람과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상은 오히려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를 그냥 알아주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차리는 훈련이 조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명상을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충분히 적용하기 전과 후의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아마 소신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정 기복이 있고 잘 욱하고 제스처도 굉장히 크고 되게 크게 웃고 크게 우는 사람이고 마음도 굉장히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전히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저의 감정 변화가 저를 굉장히 힘들고 당황스럽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나 지금 왜 욱하지라던가 막 너무 슬펐다가 막 너무 기뻤다가 하니까 좀 괴로웠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는 그런 저에 대해서 조금 다정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좀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구나. 오늘은 내가 굉장히 기쁜데, 어제는 사실 굉장히 슬펐구나.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요? 막 수련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떠오르는데 하면 할수록 혹은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라고 해도 되나요? 실력이 느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안내를 하면서 여러분 이건 주의력 집중 훈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명상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엄중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훈련이 되면 조금 더 쉽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도 저도 처음에는 호흡에 주의를 도저히 기울이고 싶어도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명상 티처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올 때 숨과 내쉴 때 날숨의 온도의 차이를 느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느껴도 내 숨의 온도가 뭐가 다른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할수록 호흡을 너무 통제하게 돼서 나중에는 숨이 막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숨에 집중하니까 숨을 너무 급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내 인중과 내 콧구멍 안쪽에서 느껴지는 이 공기 온도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숨 하나만 봐도 좀 계속 할수록 조금 더 잘 관찰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막 욱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러면 바로 1초만, 이렇게 했다면, 지금 누가 툭 치면, 누가 나를 쳤구나. 하고 나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 어떤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게 진짜 일상이랑 엄청 밀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흔히 다들 처음 애호당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명상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은 저는 너무 일반인이라 명상을 하기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면 흔히 명상하면 왠지 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가부좌를 틀고 어디 산세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고요히 정신 수련을 하고 막 생각을 없애야 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명상을 하다 보면 동적 명상이라고 해서 막 걷고 춤추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내가 한 가지 행동에 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이라고 좀 쉽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썰 때는 토마토 생각만. 맞아요.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생각만. 맞아요. 제일 어려워요. 진짜. 맞아요. 저 계속 제 일상에서 명상적인 요소를 찾아내게 되는데 저희 고양이도 저한테 명상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제일 잡념을 안 주는 게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거든요. 오. 그 애를 쓰다듬고 있으면은 진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쓰다듬는 것에만 주의를 네. 기울이게 돼요. 그 털과 제가 쓰다듬을 때 고양이가 내는 소리나 이런 거. 완전 현존을 하고 계시네요. 마인드풀니스네요. 그렇구나. 아, 그때 그 출산의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무섭지 않았는지 여쭤봤었잖아요. 그때도 고통 명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저도 그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떤 감각이 있을 때, 짜증난다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짜증난다고 말할 만큼 짜증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고통 명상도 우리가 흔히 뭐 여성분들이 진통보다는 생리통 겪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생리통을 비유를 들면 나 생리통 있어서 너무 아파 라고 하지만 생리통이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같은 강도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가 아팠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허리로 옮겨갔다가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가 쓰리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걸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아픈 순간도 있고 내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은데 내가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실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저는 사실 아픈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 얼마나 짜증났지? 10 중에 얼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명상할 때 애호당 오시는 분들도 명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계속 명상을 하는데도 너무 슬프고 화나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명상을 해도 화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명상을 한다고 고요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것도 내가 만약에 10만큼 짜증이 났으면 내가 진짜 10만큼 짜증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10만큼 짜증이 났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 연습할 때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본다 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바라본다. 진짜 어렵네요. 그 많은 명상 중에 차 명상을 소재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브랜드의 시작도 차 명상 수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차 명상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원래는 애호당 시작은 제가 이제 장소를 대관해서 인스타그램 공고를 올리고 그렇게 모집되신 분들을 초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차명상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이제 눈으로 보고 향기도 맡고 같이 뭐 질감도 느껴보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적어보고 그것도 같이 소회를 나누면서 하는 어떤 차담과 명상이 섞인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하다 보면서 점차적으로 요즘은 기업 명상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하시면 일단 사전에 먼저 키트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차랑 닭이랑 이제 차심 노트라고 차 명상하면서 뭔가 적으실 수 있는 그런 기록지를 보내드리면 그래서 제 안내에 따라서 이제 차 드셔보시면서 자기 몸과 마음 관찰해보시고 호흡도 관찰해보시면서 적어보시고 그렇게 좀 제 가이드를 듣고 스스로 명상을 해보시는 실습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이제 단체의 수업인 거잖아요. 네네. 맞죠? 기업의 인사팀이나 이런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그 회사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일 텐데 막 영업을 뛰고 홍보를 막 하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입소문을 타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셨을 텐데 그만큼 뭔가 윤슬님의 수업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족을 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입장으로서 그게 무엇일지 참 궁금했어요. 또 기획하신 입장으로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점 때문에 계속 찾아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계속 찾아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 근데 이제 강의 끝나고 그 만족도 설문을 하는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 말고 애호당 설문을 같이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오는 그런 답변 같은 거를 보면 제 강의를 홍보하기보다 일상에서 어떻게 차나 명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서 좋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이 되게 바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되게 쉽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계속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규 클래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또 뭐 친구분이나 자녀분이랑 하고 싶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업 명상을 듣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기획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기보다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일상에서 좀 나를 돌볼 수 있는 도구로 명상이나 차가 쉽게 쓰였으면 좋겠다. 애호당을 만난 당장 그 순간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해보실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그리고 그걸 저랑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명상 클래스랑 보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차명상 노트, 차심 노트라는 거를 개발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 명상도 그냥 하다 보면 흘려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워크 시트처럼 그런 시트지를 나눠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는 아예 노트를 만들어서 가이드도 거기 앞에 적어놔서 적으면서 듣지 않아도 수업이 끝나면 그 가이드 보면서 직접 해보실 수 있게 하고, 그 시트 안에도 뭐 지금 뭔가 마음은 어떤가요? 뭐 차 맛과 향은 어떤가 이렇게 써놓고 혼자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강의 중간에 좀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하시다가 중간중간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 어떤지, 지금 자기 몸의 감각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해보시면서 적어보시는 거죠. 그럼 혼자 생각하고 느낄 때보다 적어보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좀 생각이 더 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심 노트가 혼자서 차명상을 할 때는 그 명상 선생님이 돼주는 거네요. 그쵸, 질문을 던져주니까.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했는데 원래 그 성향도 좀 기록을 많이 하세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그게 사실은 제 일기장을 구조화한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차심 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처음에 이제 애호당을 하고 차명상 수업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나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구매라고 해야 될까? 자꾸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선생님 없어지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만두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스스로 누구나 일상을 잘 가꿀 수 있는 도구로 안내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랑 있는 시간에는 평화롭지만 여길 나서면 마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차라는 도구가 사람에게 주는 어떤 안온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힐링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없이도 일상에서 이걸 꾸준히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습관이 된 거지? 차 명상이? 라는 걸 좀 질문하면서 스스로 제 일상을 좀 쪼개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기장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써왔거든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차 마실 때도 그걸 쓰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차 마시면서 일기를 쓰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 그게 되게 명상적 요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일기장을 뭐라고 발골하듯이 구조를 뜯어서 그거를 구조화된 질문으로 바꾸고 섹션을 나눠서 노트화 시킨 게 사실 차심 노트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네요. 네. 근데 또 만들고 나니까 또 리뉴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일단 지금 다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또 일부 수정해가지고 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만들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온라인 수업을 모집하는 글을 봤더니 차에 대한 도구가 없어도 집에 그냥 찻잔을 대신할 컵이랑 뜨거운 물 끓일 주전자나 전기포트만 있으면 된다고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명상이라는 게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사실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차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티백차 같은 거야 흔하고 어렸을 때 둥글레차 이런 거 다들 먹어봤지만 보이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어려워 보이고 차에는 예절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건너듣고 이래서 차와 명상 참 어떤 분들에겐 허들이 있는 조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준비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또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상에서 안온함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담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그렇게 일상에서 차를 가까이 하고 차를 마시는 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다기를 이용해서 예절을 갖춰서 마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굉장히 격식을 모두 다 갖춰서 지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다관에서 수구에서 찻잔으로 이런 옮겨가는 행위를 통해서 좀 그 순간순간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던가 또 형식이 또 주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차는 왠지 어렵기 때문에 잘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애호당에서 다루는 차들이 어떤 찻잎이라는 나뭇잎으로 혹은 꽃잎 하나로 이렇게 마시는 차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티백이나 거름망 없이 머그컵에만 띄워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마른 나뭇잎이 닿았을 때 나뭇잎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오는 어떤 명상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구도 필요 없다. 이제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질문을 다른 데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난감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연령도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10대부터 60대 고객님들까지 계세요. 어떤 분들이라고 내가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손님들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목소리만 듣거나 채팅으로만 얘기를 나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듭 보니까 공통된 점이 되게 진지한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정말 제 안내에 따라서 정말 자기 몸과 마음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참 놀랍고 감사한 지점 같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다들 따뜻하세요.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딱 인상으로만 보고 조금 차가우실 것 같아. 조금 춥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도 그런 분들마저도 수업하고 나면 너무나 따뜻하시고 마치고 나서도 너무 저한테 위로나 힘이 되는 말을 건네주시고 실제로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얘기 들려주신 걸 조합을 해봤을 때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본인의 마음과 그런 걸 돌보는데 진심인 분들이 10대부터 60대까지 성별까지 상관없이 세상에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은데요.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나이대 상관없이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애호당을 운영하는 가장 큰 소회가 아닐까요?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기업 명상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화면을 켜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퇴근 시간에 하시는데 그냥 잠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동료들한테 내 얼굴 안 보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면이 꺼진 게 처음에는 조금 깜깜한 화면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끌 수 있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화면 노출하고 보이셨는데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너무나 열심히 제 말을 적으시면서 명상을 하시고 명상하시다 약간 눈물도 훔치시고 질문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그날 큰 위로를 받아서 그분 표정이나 그 열심히 몰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종종 생각나거든요. 어떤 안내자의 연령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마음이나 삶에 몰두하는 저런 장면이 되게 소중하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한순간에 만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애호당을 운영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손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물론 글을 쓰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댓글에 감동하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된 피드백은 대면에서 받기 때문에 또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진짜 그렇게 먹어주는 분을 내 눈으로 바로 보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업 강연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온라인과 그 오프라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교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했거든요. 근데 방금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온라인의 그 허들을 넘어선 또 감동이 있네요.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더 온라인을 선호해요. 왜냐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온전히 그 차와 함께하는 순간에 머무르시는 게 제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표정이나 그런 게 있을 땐 알아서 화면을 끄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막 공간 의식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사실 막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고, 뭐 예상도 하지 않았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어떤 상태를 마주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훨씬 더 온라인이 좀 더 내밀하고 더 많이 꺼내 보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이게 교감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이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은 처음 가는 공간에 가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서 나를 돌아보는 경험이 아주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처음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차를 내려드리는 것도 맛이 다를 것 같고 애호당이라는 이미지를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서 그런 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군더더기는 좀 빠지고 진짜 차를 도구로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진짜 이 수업이 뭔가 재결제로 이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수강하시는 분들의 일상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진짜 이 애호당의 핵심이네요. 근데 또 사장님이시라 아시겠지만 그게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면 진심으로 그 재결제로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왜냐면 진짜 제 미션 비전과도 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애호당에서 차랑 명사가 너무 좋아져서 뭐 다른 데서 차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T클래스를 운영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뭐 T클래스, 정규 클래스 열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속 가능성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기업 명상에서 사실 애호당이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많은 기업이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명상도 초반에 소신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다 보면 또 달리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좀 심화된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찌 보면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품들이 많은 건데 네. 좀 심화된 수업을 어떻게 하면 또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윤슬님이 1인 기업이 아니라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동료가 있었으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혼자 하시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먼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 강의형이 아니라 콘텐츠로 좀 비즈니스 구조를 바꿔볼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일상에서 쉽게 하시면서 심화된 부분도 맞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수익화하는 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경계를 두지 않고 1인 기업이다 보니 자유롭게 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변화든 애호당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 미션이 정확하니까 따라주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션이 정확하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그 윤슬님은 보통 일을 할 때 뭔가 완성도나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을 가볍게라도 빠르게 실행해보자 이런 실행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성향은 원래 굉장히 린하게 빠르게 일단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꿔보는 편이었는데 제가 그 애호당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종의 대행사 커다란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같은 거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징 역할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구멍이 나지 않게 잘 감수하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저한테 요구됐었거든요. 전체를 굉장히 잘 조율해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갔는지 다 계획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그런 일들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판을 잘 짜서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다니다가 애호당을 시작하다 보니까 애호당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 자신의 어떤 성질과는 다르게 제 일 방식이 막 모든 걸 다 계획해야 돼서 아주 구글 문서가 엄청났습니다. 혼자 일하지만. 네, 혼자 일하지만 뭐 미션, 비전, 뭐 거의 OKR까지 스스로 다 짜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막 중장기 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우고 일하는 방식까지 뭐 나와 뭐 회의는 언제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의 회의를 정해서 혼자 하는 회의. 네. 언제까지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거는 변수고 막 이렇게 다 계산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1인 기업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어떤 비판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판도 스스로. 네. 회고를 해보니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좀 한 최근 2년은 좀 나이브하게 시시때때로 변화에 적응하면서 힘을 빼고 대신 빠르게 대처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게도 방금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치치레이지를 시작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 2명이서 일하면서 계속 문서를 만들고 막 미팅을 잡아야 된다. 막 제가 아직 그 회사 버릇을 못 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미팅이라는 관행이나 아니면 단어나 뭐 OKR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이 그 회사에서는 잘한다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설정하고 잘 따르고 이뤄내는 것. 제가 그걸 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몇 명이 일하던 회사를 벗어나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다님은 그 뚫리지 않는 방패처럼 저를 다 튕겨냈거든요. 미팅이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게 왜 미팅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회사도 아닌데. 둘이 일하는 거고 식당인데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계기가 됐거든요. 너무 비슷한 경험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더 이상 문서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초반 1, 2년은 아주 가관입니다. 특히 브랜드 만들 때 그 브랜드 문서는 거의 브랜드 레이징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로. 왜냐면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관이었으나, 현실과 많이 달랐다.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원래 회사를 다녀셨잖아요. 애호당이라는 그 브랜드를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회사의 비전과 저의 가치관이 일치해야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신님도 그러신가요? 저도요. 그래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일을 정말 사랑하고 대신 일치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대신 그만큼 너무 만족도가 높고 일하는 나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회사도 너무 사랑하고 동료들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물론 스트레스는 있지만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좋아했는데 사람들 별명이 막 저한테 사장님이냐고 그랬거든요. 사장 아닌데 소신님도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어디 여기저기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계속 못 찾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저 병원에서도. 근데 어떤 가정의학과에 갔더니 몸이 진짜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교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다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임신도 어렵고 생명도 수명도 단축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쯤 제가 동료들이랑 회고할 때 회사가 너무 좋고 동료들이 너무 좋은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 하나 나가야 이 고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라는 말을 어떤 동료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그런 비영리 단체나 소셜 벤처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도 좋은 일들인데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되게 좋은 동료들이 모였는데 왜 우리는 점점 소진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지하철 문을 비친 제 표정이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나 행복한데 나 빛이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내 일상이 너무 무너지고 있구나. 이 일을 오래 할수록 내가 더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정서적으로는 너무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회사가 안식월이 있었고 제가 대상자여서 안식월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쉬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달 휴가를 갖고 막 일상을 돌보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런 일도 좋지만 나를 살리는 일이 곧 일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를 돌보고, 그러니까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내 일상을 가꾸는 것 자체가 일이 되고 그게 내 지인들,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더 나아가 세상까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사실은 안식월 때부터 어떤 일을 할지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 이제 휴직도 한번 해가지고 휴직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창업 계획을 세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꿈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많이 소비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창업 준비를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셨다고 해서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는 전 창업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일이 되고 그 일이 어떤 차와 명상이란 키워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한테 딱히 창업 준비라기보다는 내 삶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나 명상을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내가 가장 나답지? 내가 어떨 때 나를 가장 잘 돌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행복하게 내가 잘 기여할 수 있지를 봤을 때 그게 차랑 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뭘 찾은 게 아니라 저답고 제가 가장 저를 돌보면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 창업 준비가 아니라 뭐랄까 저다운 걸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와 명상은 그 안식월을 가지기 전,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돌보는 일을 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기 그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차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모님 더 어릴 때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부터 그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셨어가지고 그런 차가 집에 되게 많았고 다 같이 가족들이 차 마시면서 가족회의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차를 마시면서 좀 돌보는 게 습관이 됐었고 어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명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대학생 때 좀 힘들어 했을 때 막 그런 어떤 명상계 저명 인사가 한국에 온다 하면 어머님이 그런 워크숍에 저를 데려가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도 굉장히 아직 국내에서 익숙해지지 않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님 영향이 많았군요. 사실 그렇죠. 애호당이라는 이름까지는 짓고 나오셨다고. 맞아요. 그쯤 제가 저희 회사 동료들이랑도 차를 마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다들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 마시고 시작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동료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동료가 그런 지금 하는 차는 아니었고 제가 그 과일 패션후르츠 있잖아요. 네. 그 패션후르츠 청을 한참 즐겨 담았어요. 그래서 담아서 그 청을 이제 차로 내서 줬는데 동료들이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 더 줬어요. 가서 먹으라고. 근데 갑자기 그거 집에 가서 다 먹었다면서 살 테니까 좀 큰 병에 담아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는 게 사람의 엔돌핀이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낀 게 제가 살 테니까 그걸 팔아라. 그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너무 짜릿하고 너무 이걸 팔고 싶고 가게를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걸 예쁘게 주고 싶어라고 해서 그때 제가 갑자기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던 예쁜 보자기를 꺼내서 보자기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문방구 가서 그 두꺼운 도화지를 사서 그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손수 거기다 애호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담긴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을 나는 운영할 거야 라는 게 마치 무슨 번뜩하는 영감처럼 그 이름이 떠올랐고 그 애호당이라는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보자기 포장을 해서 차를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호당의 시작이었고 내가 차랑 명상을 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브랜드 네이밍 워크숍을 혼자 했는데 그 모든 워크숍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탈락되고 그때 그 영감처럼 떠오른 애호당이라는 단어가 남아서 이름은 애호당으로 결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그 애호당의 주인인 윤슬님도 그렇고 애호당에 잠시라도 머무는 사람들을 애호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애호당 로고도 사실 그런 스토리가 담아서 언젠간 콘텐츠로 내야지라고 했는데 못 냈는데 애호당 로고를 보면 집에 이렇게 나뭇잎이랑 위에 해가 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집을 정말 사랑하는 애호가가 정성껏 가꾼 집처럼 모두가 일상을 가꾸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집을 매개로 하고 근데 그 집이 파릇파릇 햇살과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생명력을 실제 전하고도 싶다. 생명력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런 에너지를 전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다들 자기 삶의 애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로고도 진짜 이쁘다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가게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배우자이신 그 소년과도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그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 공통된 꿈이 있어서라고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가게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니까 네네. 가게 주인과 다름이 없네요. 공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윤슬님을 알기 전에 그 소년을 먼저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 소년을 통해서 윤슬님을 소개받게 됐는데 뭐야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됐던 건데 저희도
강단님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시기를 보니까 그 소년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시고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그쵸.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좀 안정적인 거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니까. 근데 저희와 비슷하게 그런 길을 걷고 계시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 소년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게 윤슬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소년을 통해서 몰랐던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더 저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더 서로다워지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서로 양보하고 자기가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던 자기다움을 알 수 있게 서로 시도하고 도전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더 자기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배우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를 존경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걸. 근데 제가 소년 만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그 사람은 편견 없이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 안에 편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소신님을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친구라고 느끼게 된 계기도 사실은 소년이에요. 전 소년 전에는 나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나보다는 경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나이를 그냥 잊고 살아요. 그 편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닉네임이 소년이니까. 네. 그 상대의 나이는 정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게 뭐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 사람에게 정말 동등하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스펀지처럼.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제가 보고 이걸 배워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저도 모르게 제 외연이 좀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편견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양의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이 우리 부부한테 제일 잘 맞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서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창업도 사실은 그 회사 다니는 제 모습을 그 소년은 별로 안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은 기억이 안 나고 제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제가 아직도 뾰족하게 기억하는 게 저한테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날 제가 바로 다음 날 상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이번 주 야근 다 빠지겠다고 계속 이렇게 일하면 저 집에서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 가정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일이 너무 윤슬님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년이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그런 부분. 네,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저도 막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을 하고 막 일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걸 좀 좋게 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기이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소년이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워라밸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일하는 자아가 과대하게 커졌었구나. 나라는 사람은 일 말고도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내 삶을 다 잡아먹은 거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나한테는 다양한 내 모습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저한테 계속 퇴사하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퇴사 후 일을 하면서는 저희가 다툼도 있었죠. 뭐 언제까지 애호당을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지만 진짜 누구보다 저를 많이 응원해주지 못했던 순간에 굉장히 막 괴로워하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애호당에서 택배 포장 같은 거 필요하면 조수로. 네, 굉장히 저한테 막 블랙 기업이라며 노동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자기 모보스로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고 아, 그랬구나.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런 회사 생활을 이제 접고 애호당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새로 정의하게 된 그 워라밸이나 너무 비대해진 그 일하는 자에 대한 자각이나 그런 게 반영돼서 좀 더 조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가요? 아,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워라밸을 정의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일의 형태가 창업인지 회사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너무 정체된 자아로 규정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소신님이랑도 얘기했지만, 한때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되게 린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뭐, 한때는 일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았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일상을 꾸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나한테 요구되는 상황,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바뀌고,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잘 맞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 나는 뭐 창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내야만 해. 이런 어떤 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자기답게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일의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더 제대로 된 대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계속 그런, 뭔가 이런 단어까지 안 쓰고 싶지만, 강박이나 집착 같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그런 모양이 아닌데, 계속 그걸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나를 찾는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났을 때 더 나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애호당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비교적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충격에 정말 지대했고, 그로 인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게다가 그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저는 항상 매해 계획을 하고, 5개년 계획도 항상 세우는 사람인데, 그 해에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됐고, 당연히 애호당도 수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그때 계획했던 프로젝트도 다 무산되고, 꼭 해야 되는 수업 빼고는 전부 다 캔슬하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중요했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생긴 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서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었고, 글로 정리되지 않아도 너무나 나다울 수 있고, 너무나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몸으로 감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나답게 해내는 것, 내가 나와 잘 맞는 모양새를 찾아가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에는 더 본질적인 욕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의 경우에는 뭐 인정 욕구도 있었고,
좀 나답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왜 내가 나답게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라는 질문은 저는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례도 치르고 임신 출산도 하다 보니까 내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거,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삶도 굉장히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고 그런 삶이 나한테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거 시간은 굉장히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나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에 집착하기보다 왜 바다에서 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이 있는 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잘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화되지 않는 잘 흐르는 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 정신이나 내 컨디션을 말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잘 흘러가고 잘 쓰이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잘 흘러갈 수 있는지, 내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잘 살았구나라고 싶을 수 있는 선택을 내가 매일매일 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어떤 형태보다는. 그래서 그런 본질에 좀 집중해야겠다고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애호당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강의 형태든, 콘텐츠든, 유튜브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차와 명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일상에서 가꿀 수 있는 어떤 도구라면, 한동안 차와 명상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거나 레퍼런스를 찾고 이러지 않고, 더 자유롭게 그냥 펼쳐두고, 뭔가 다가오는 삶을 정면으로 잘 맞이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까지 오는 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갑작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윤슬님에게 큰 존재였어서 진짜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강다님의 아버지도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는 그런 아주 가까운 분의 죽음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 생각도 많아지고 삶이 크게 변화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윤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 타인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항상 잊고 지내는구나, 그런 자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정말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진리이자 그냥 단순 명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잊고 살고 있고 마치 그 죽음이 되게 나중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어린 사촌 동생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두 죽음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아버지의 죽음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이 되게 무차별적으로 저한테 무자비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다면, 그 사촌 동생의 죽음은 정말 그러니까 둘 다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젠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동생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근데 사촌 동생의 죽음은 누구나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하게 주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왜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그런 말이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처럼 쓰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에 굉장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또 명상적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서 제가 너무 경황이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고 연락을 하면 죽음을 인정하는 것만 같다는 이상한 기이한 생각이 휩싸여서 부고 연락 들쭉날쭉 안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잘 알리지도 않았는데 20여 년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분들이 어떻게 아름아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몰랐던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삶에 좋은 영향을 줬는지, 너무 좋은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형태로 살았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그 강다님이 치즈레이지에 있는 작은 소책자에서 쓰신 것처럼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적인 선택이든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이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뭔가 큰 일을 겪으면서 윤슬님이 진짜 가장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그런 느낌이네요.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에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다 헤집어진 그 가뭄으로 말라져 있는 땅 같아 나는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은 내가 나무라면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흠집이 패였는데 이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 두려운 듯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나는 앞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이 마치 애호당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어떤 감정들의 원인을 보면 사실은 다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애호당도 사실 애호당에 담긴 이름처럼 그게 뭐 차든 명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좀 일상을 잘 가꾸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를 주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일과 삶 전반에 정말 영향을 많이 남겼네요. 네네. 계속 지속될 거고. 그 아버지의 죽음과 연달아 또 이봄이라는 큰 축복이 찾아왔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봄이를 진짜 최근에야 봤잖아요. 너무 예뻐요. 요즘에 일도 하시면서 또 육아도 하시고 이러면 진짜 일상이 다사다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또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같이 뵀을 때. 그래서 요즘에 일상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나 뭔가 루틴 같은 게 있으면 듣고 싶어요. 요즘은 사실 일은 거의 못하고 육아에 좀 질질 끌려다니는 게 사실인데 이봄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한참 혼자 뭔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이 정말 귀엽거든요? 그럼 손을 막 쓰담쓰담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특히 주로 자기 전에 이제 불을 끄고 재우려고 하면 누워서 이렇게 손을 쓱 잡으면서, 막 웅얼이를 막 한참 해요. 그러면 제가 막, 그랬어? 막, 되게 알아듣는 척 하면서, 그랬구나. 그럼 오늘 하루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일은 뭐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듣는 척 하면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뭐 남편도 얘기하고. 저는 그 순간이 진짜, 이거는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고 그 장면을 제 머릿속에 저장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 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불현듯 그냥 이봄이랑 있는 순간순간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행복. 근데 특히 그 쫑알쫑알 거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요즘 막 오늘은 뭐를 새로 했더라? 하루에 하나씩 거의 새 단어가 늘고 있어요. 어제는 공을 했거든요. 꽁꽁꽁 막 그저께는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갑자기 이제 말하려고 하나 봐요. 귀여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육아에 있어서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이제 곧 그 남편분이신 소년의 또 육아휴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뭔가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략의 어떤 상상이나 고민 지점이 있나요? 진짜 고민이에요. 근데 진짜 고민인 지점은 육아를 하니까 깊이 있게 고민할 새가 없어요. 시간도 없지만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가 없어서 전처럼 좀 골몰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더 고민이고
실제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배우자가 복직하게 되면 제가 전업으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요청에 응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것부터가 어쩌면 사실상 애호당이 중단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울감도 있었는데 지금 그냥 막연하게는 당장은 수익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계속 주면서 어쨌든 애호당을 이어가보자, 거기에 의의를 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애호당에서 직접 애호가 분들을 모집해서 소규모로 정해진 시간에 좀 정규 클래스를 진행을 해볼까, 온라인으로. 그 정도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또 뭐 한편으로는 뭐 몸이 불편하거나 육아로 인해서 어디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명상 클래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전업으로 육아하시는 분들 더더욱 뭔가 자기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잘 흘러가는 이제 물이 되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렇게 들었지만 고민이라기보다 진짜 상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다 멋있고 너무 좋게 들리거든요. 멋있는 잘 흘러가는 물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부디 고이지 않고 잘 흐르기를. 근데 고여도 뭐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대화를 길게 나눴네요. 제가 방금 시계를 보고 놀랐어요.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12월 16일, 이제 거의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어땠는지 또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회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보낸 윤슬님, 뭔가 본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혹은 한 해를 또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면서 하는 짤막한 회고의 말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이 질문 듣자마자 생각났는데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윤슬,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너무 수고했고 사느라 애썼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 한 해도 사느라 애쓴 한 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희 강소팟에 출연하신 사장님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아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 중에 강소팟 출연을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한 분이어야 돼요? 두 분이어도 돼요? 그 원하시는 만큼. 지금까지 두 분 하는 분은 없었는데 진짜 다 좋아요. 근데 그 출연을 고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전에도 몇 번 소신님, 강남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돌고래 과자점이라고 그 금요일 토요일에만 여는 과자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있으세요. 그 가게가 그 약국이랑 공간을 같이 쓰는 과자점이라서 공간 자체도 되게 독특하지만 그 공간 한켠 서재에 사장님의 가치관이 너무 잘 드러나는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해 주신 되게 멋쟁이 사장님이시고 일단 과자도 너무너무 맛있고 또 사장님이 그 몸이 자주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되게 오래오래 장사를 하시면서 자기 길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는 사장님이다라고 평소에 생각해서 저의 어떤 단골 가게 사장님을 추천하고 싶고요. 안양에 있나요? 네네. 일단 안양에 가야겠네요. 오세요. 인터뷰는 못해도 과자는 먹어야겠네요. 너무 좋아요. 이범이도 보고. 사장님도 진짜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완전 극아이셔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사장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제 지인인데 이제 가게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속초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소요라는 목공방 겸 이제 라운지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애호당에서 차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차와 커피와 위스키, 와인 뭐 이렇게 술 종류를 파는 가게고 이제 그분도 저희랑 비슷한 가치관이나 지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제주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 그 건축 전공하셔가지고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목수의 길을 걸으시면서 속초에 아예 땅도 사시고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스테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건물 짓기 전에 이제 목공방 겸 라운지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도 되게 멋진 분이셔서 소개를 하고 싶네요. 주변에 멋쟁이가 많네요. 윤슬님도. 멋진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복이죠, 복. 최고 멋쟁이 치즈데이지 짱.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들어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어떤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이거를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까? 재밌게 들으실까? 이게 콘텐츠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들어주신 분들 언젠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애호당인 치즈레이지 해서 같이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또 오셔야겠네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그럼 그때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꼭 추진해봐요, 우리. 오, 좋아요, 좋아요. 오늘 긴 시간 함께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영광이에요. 오늘은 애호당 이윤슬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소신이었고요.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